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전설 이야기꾼입니다. 오늘도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비밀왕실 수사관 박문수에 관한 것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제1장 안개 낀 고갯길의 비극. 충청도의 깊은 산골 마을로 이어지는 고갯길에는 늘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이면 산허리를 감싸던 안개가 길을 삼켜버려 멀리서 보면 마치 구름 속으로 길이 이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날 새벽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짙은 안개가 고갯길을 뒤덮은 채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곧 비명으로 깨졌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장작을 하러 산에 올라가던 나무꾼 하나가 숨이 넘어갈 듯 외치며 마을로 뛰어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고갯길로 몰려갔습니다. 안개 속 길가에는 한 박문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비단 장옥과 두툼한 솜도포를 입은 채 가슴이 피로 물든 상태였습니다. 그는 이 고을을 자주 오가던 큰 상단의 상인이었습니다. 박문수의 가슴에는 칼로 깊게 찔린 자국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피는 이미 말라가고 있었고 몸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산적이 틀림없습니다. 마을의 늙은 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고갯길은 예전부터 산적이 출몰하던 길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상인의 짐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단 꾸러미와 약재 상자, 동전이 담긴 주머니까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를 본 젊은 농부 하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농부가 의심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산적이라면 짐을 가져갔을 텐데 왜 그대로 두었겠습니까? 그러자 다른 마을 사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년의 사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산적이 놀라서 도망갔겠지요. 이런 일에 괜히 끼어들었다가 화를 입으면 어쩌려고요.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산골 마을에서 권력 있는 사람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관가의 아전들이 달려왔습니다. 아전 하나가 시신을 살펴보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칼질 여러 번에 죽었습니다. 다른 아전이 짐을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물건도 그대로입니다. 산적이 아니라면 원한이겠지요.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람들 뒤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사람들이 동시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마른 체구의 젊은 청년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해진 두루마기를 입고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서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햇빛을 받자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칠복이었습니다. 칠복은 태어날 때부터 낮에는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를 남맹이라고 부르며 종종 놀리곤 했습니다. 칠복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 이 길에서 싸우는 걸 봤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놈이 뭘 봤다는 거냐? 마을 사내 하나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앞이 안 보여 제 발등도 못 보는 놈이 무슨 수로 범인을 봤다는 거냐?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칠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군중 사이에서 한 박문수가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비단 도포를 입은 마을의 유력한 양반 최진사였습니다. 최진사는 길게 늘어진 수염을 쓸어내리며 시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진사가 냉소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산골에서 상인이 죽는 일이야 드문 일도 아니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진사는 천천히 칠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롱이 담긴 웃음을 지었습니다. 최진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맹인 주제의 범인을 봤다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군. 사람들은 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칠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지팡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는 한 사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남루한 선비 차림에 먼지 묻은 도포를 입은 박문수였습니다. 박문수는 시신과 칠복 그리고 최진사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박문수가 낮게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이 사건 산적의 짓이 아니로군. 박문수의 이름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이 마을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남루한 선비가 조선을 뒤흔드는 암행어사 박문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2장 낮에 갇힌 목격자. 상인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 마을은 하루 종일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입에서 오가는 말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산적이겠지. 괜히 나섰다간 화를 입는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며 사건에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마을에서 단 한 사람만은 조용히 그날 밤의 일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칠복이었습니다. 칠복은 마을 끝 허름한 초가집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지붕의 볏짚은 여기저기 삐져나와 있었고 문짝은 오래되어 바람이 불 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낮이 되자 햇빛이 마당에 쏟아졌습니다. 칠복은 방문을 반쯤 닫은 채 방 안에 웅크리고 앉아 사건 당일의 일을 상상했습니다. 사건 당일 그날 밤 고갯길에는 달빛이 흐릿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칠복은 낮에는 눈을 거의 뜨지 못했지만 사실 밤이 되면 세상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즉, 주맹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칠복은 늘 해가 지면 산길을 다니며 약초를 캐거나 나무를 주워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칠복은 고갯길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친 숨소리와 몸싸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윽! 사람이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소리였습니다. 칠복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상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비단 도포를 입은 중년쯤 돼 보이는 사내였습니다. 잠시 뒤 번뜩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칼이었습니다. 순간 칼이 번쩍이며 상인의 가슴으로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컥! 상인은 그대로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칠복의 숨이 멎을 듯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범인의 얼굴이 달빛에 잠깐 비쳤습니다. 칠복은 분명히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때 범인이 몸을 돌렸습니다.
칠복은 본능적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칠복이 다급하게 외치며 말했습니다. 거기 서시오. 범인은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칠복은 곧장 범인의 허리춤을 붙잡았습니다. 순간 두 사람 사이에 거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칠복을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칠복의 손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부딪혔습니다. 툭! 작은 물건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범인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칠복을 발로 차며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어둠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칠복은 한동안 숨을 몰아쉬며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그의 손에 작은 조각 하나가 잡혔습니다. 푸른빛이 도는 옥 조각이었습니다. 그 기억을 떠올리던 칠복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 있습니까?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칠복은 놀라 지팡이를 더듬었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남루한 선비 차림의 박문수였습니다. 박문수는 먼지 묻은 도포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긴 여정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날카로웠습니다. 박문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칠복이라는 사람입니까? 칠복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누구십니까? 박문수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칠복 앞에 앉았습니다. 박문수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지나가던 선비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박문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박문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젯밤 고갯길에서 무언가 보았다고 들었습니다. 칠복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칠복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칠복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봤습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박문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박문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맹인이라면서 어떻게 본 것이지요? 칠복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칠복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밤에는 잘 보입니다. 박문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잠시 칠복의 눈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창틈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손으로 가려보았습니다. 칠복은 여전히 눈을 찡그린 채 얼굴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박문수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박문수가 낮게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과연 그렇군. 잠시 후 박문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박문수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밤이 되면 그 범인을 다시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칠복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칠복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분명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박문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문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곧 밝혀질 것입니다. 칠복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칠복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박문수는 문 밖으로 나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문수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어둠이 진실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칠복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칠복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방금 자신과 이야기를 나눈 그 남루한 선비가
조선에서 가장 집요한 수사관, 암행어사 박문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3장 남루한 선비의 등장. 다음 날 아침 고갯길에는 다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전날 발견된 상인의 시신이 아직도 그 자리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가의 아전들은 시신을 거칠게 살펴본 뒤 대충 덮개를 씌워두었습니다. 사건을 깊이 조사하려는 기색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전 하나가 지루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전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칼로 몇 번 찔린 게 다입니다. 당연히 범인은 산적이겠지요. 다른 아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길에서 이런 일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 한 사내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남루한 선비 차림이었습니다. 먼지 묻은 도포에 낡은 갓을 쓴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고 또렷했습니다. 바로 박문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곳 사람들 가운데 그 사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문수는 말없이 시신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전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기 선비 양반, 괜히 건드리지 마시오. 박문수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신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상인의 얼굴은 놀란 채 굳어 있었습니다. 몸은 옆으로 비틀어진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조심스럽게 상인의 옷을 살폈습니다. 칼자국은 가슴 한가운데 깊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치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박문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박문수가 조용히 중얼거리며 말했습니다. 한 번에 정확히 심장을 찔렀군. 이것은 우연히 찌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아는 자의 칼질이었습니다. 박문수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짐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비단 꾸러미와 약재 상자, 그리고 동전 주머니까지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박문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문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금품을 노린 것이 아니군. 그는 다시 시신 주변의 흙을 살폈습니다. 흙 위에는 몸싸움을 벌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발자국이 여러 개 뒤엉켜 있었고 흙이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아주 작은 반짝임이 보였습니다. 박문수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부서진 작은 옥가루 같은 것이었습니다. 박문수는 그것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조각이 너무 작아 정확한 모양을 알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살피고 계십니까? 박문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비단 도포를 입은 양반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단단한 사내였습니다. 수염은 정갈하게 길러져 있었고 손에는 화려한 부채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사내는 바로 마을의 권력가 최진사였습니다. 최진사는 느긋한 표정으로 박문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진사가 점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흉한 일에 선비께서 관심이 많으신 듯합니다. 박문수는 부드럽게 웃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나가던 길에 보게 되어 잠시 살펴보았을 뿐입니다. 최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혀를 찼습니다. 최진사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흉흉합니다.
잠시 뒤 최진사는 부채를 펼쳤습니다. 그 부채 끝에는 푸른빛이 도는 옥 장식이 달려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옥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 옥 장식의 한쪽 끝이 미묘하게 깨져 있었습니다. 박문수의 시선이 잠깐 그곳에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최진사는 그 시선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최진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고을에서 가장 큰 상단의 상인이었습니다. 아쉬운 일이군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슬픔이 거의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박문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문수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이 마을의 양반이신 듯합니다. 최진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최진사가 자부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진사라고 합니다. 박문수는 짧게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많은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칼자국, 금품을 건드리지 않은 살인, 그리고 부채 끝에서 깨진 옥 장식. 박문수의 머릿속에서 여러 조각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박문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박문수가 낮게 중얼거리며 말했습니다. 이 사건 원한이 깊군.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박문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권력과 탐욕이 얽힌 살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분명히 최진사가 있었습니다. 제사장 칠복과의 기묘한 만남. 그날 오후가 되자 산골 마을에는 따가운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상인 살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누구도 깊이 관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갯길을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조용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남루한 선비 차림의 박문수였습니다. 박문수는 마을 끝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허름한 초가집 하나였습니다. 지붕에 볏짚이 삐져나온 작은 집이었습니다. 문 앞에는 오래된 지팡이 하나가 기대어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잠시 집을 바라보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잠시 후 안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복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구십니까? 박문수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나가던 선비입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문 안에는 마른 체구의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햇빛이 얼굴에 닿자 그는 곧바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칠복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칠복이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맹인이라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박문수는 그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칠복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햇빛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이 천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칠복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곁에 두었습니다. 잠시 후 칠복이 말을 꺼냈습니다. 칠복이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상인 사건 때문에 오셨습니까? 박문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문수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젯밤 무언가 보았다고 들었습니다. 칠복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이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칠복이 입을 열었습니다. 칠복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박문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문수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칠복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얼굴을 돌렸습니다. 칠복이 쓸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칠복이 자조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 낮에는 장님이나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박문수는 잠시 칠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박문수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다르지요. 칠복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칠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칠복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밤이 되면 잘 보입니다. 박문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칠복이 앓고 있는 병은 바로 주맹증이었습니다. 낮에는 시력이 거의 없지만 어둠 속에서는 오히려 더 잘 보이는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낮에만 보기 때문에 맹인이라 손가락질 하는 것이었습니다. 박문수는 천천히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칠복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박문수가 신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고갯길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칠복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칠복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조용히 긴장되었습니다. 칠복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 사람은 상인이었습니다. 잠시 뒤 칠복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칠복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양반처럼 보였습니다. 박문수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칠복이 말을 이었습니다. 칠복이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도포를 입고 있었습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칠복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멈췄습니다. 박문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문수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굴을 보았습니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칠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칠복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명히 보았습니다. 박문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햇빛이 방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칠복은 얼굴을 찡그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문수는 확신했습니다. 이 청년은 낮에는 거의 보지 못한다. 하지만 밤이 되면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볼 수 있다. 박문수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박문수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밤이 되면 관가로 오십시오. 칠복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칠복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관가요? 박문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문수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칠복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박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박문수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범인을 가려내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는 칠복의 눈이 있었습니다. 제5장 어둠이 내리면 열리는 세상. 해가 서쪽 산 너머로 천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낮 동안 따갑게 내리쬐던 햇빛이 점차 사라지고 마을에는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광가 근처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남루한 선비 차림의 박문수 마당에 서서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서쪽 산 뒤로 마지막 햇빛이 사라졌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때 광가 마당으로 지팡이를 짚은 청년 하나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바로 칠복이었습니다. 낮에 보았던 모습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낮에는 눈을 거의 뜨지 못하던 칠복이었지만 지금은 고개를 곧게 들고 있었습니다. 칠복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비님 부르셨습니까? 박문수는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왔군요. 박문수는 잠시 주변을 살폈습니다. 마당에는 등불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그 등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박문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등불이 보입니까? 칠복은 잠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칠복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잘 보입니다. 박문수는 다시 물었습니다. 박문수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담장 위에 무엇이 있는지 보입니까? 칠복은 고개를 돌려 담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칠복이 말했습니다. 칠복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박문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장 위에는 정말로 작은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둠 속이라 보통 사람의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박문수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칠복의 눈은 밤에 더욱 밝아진다. 이것이 바로 주맹증의 특징이었습니다. 박문수는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밤 범인의 얼굴도 그렇게 보였습니까? 칠복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빛이 있었기 때문에 더 잘 보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박문수가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박문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범인과 몸싸움을 했다고 했지요. 칠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칠복이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허리를 붙잡았습니다. 박문수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때 무엇인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칠복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옷 속을 뒤적였습니다. 잠시 후 칠복이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그 위에는 작은 옥 조각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푸른빛이 은은하게 도는 옥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쪽이 거칠게 부서져 있었습니다. 박문수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그는 낮에 보았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최진사의 부채 끝 그리고 깨져 있던 옥 장식. 두 개의 기억이 머릿속에서 정확히 맞물렸습니다. 박문수는 천천히 옥 조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칠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문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 조각이 사건의 열쇠입니다. 칠복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범인을 잡을 수 있습니까? 박문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문수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잡을 수 있습니다. 잠시 후 박문수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어렵습니다. 칠복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박문수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박문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범인은 낮을 믿고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박문수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잡을 것입니다. 칠복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박문수는 천천히 광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순간 박문수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하나의 계획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어둠을 이용한 수사, 그리고 그 수사의 중심에는 밤의 눈을 가진 청년 칠복이 있었습니다. 제6장, 최진사의 부채와 사라진 장식. 다음 날 밤 마을에는 조용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관가에서 내려온 남루한 선비가 마을의 양반을 찾아갔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선비는 바로 박문수였습니다. 박문수는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집은 다른 집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화려했습니다. 붉은 기둥과 넓은 마당, 그리고 높은 담장이 위엄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바로 최진사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하인이 나왔습니다. 하인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선비님께서 최진사 어르신을 찾으신다고 들었습니다. 박문수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박문수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길을 지나던 선비인데 인사나 드리려고 왔습니다. 잠시 후 박문수는 사랑채로 안내되었습니다. 사랑채 안에는 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이미 술상을 차려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부채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최진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최진사가 느긋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산골 마을에 선비가 찾아오는 일은 드문데 반갑습니다. 박문수는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지나던 길에 고을의 어른을 뵙는 것이 예라 생각했습니다. 최진사는 크게 웃었습니다. 최진사가 기분 좋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허허, 얘를 아는 선비로군요. 잠시 후 술잔이 오갔습니다. 두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조용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최진사의 손에 들린 부채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채 끝에는 푸른빛이 도는 옥장식, 즉 옥놀이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옥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한쪽 끝이 깨져 있었습니다. 박문수의 눈이 잠시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 순간 최진사가 그 시선을 눈치챘습니다. 최진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채가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박문수는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문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옥장식이 참 곱습니다. 최진사는 부채를 펼쳐 보였습니다. 최진사가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양에서 들여온 귀한 옥입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부채 끝을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박문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문수가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한쪽이 조금 깨진 듯합니다.
그 순간 아주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최진사는 곧 웃음을 지었습니다. 며칠 전 마당에서 부딪혀 깨졌습니다.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문수가 가볍게 말했습니다. 아쉬운 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는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속을 읽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확신했습니다. 칠복이 가지고 있는 옥 조각 그리고 최진사의 부채 옥놀이개 두 조각은 반드시 하나로 맞아떨어질 것입니다. 잠시 후 최진사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최진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선비께서는 이 마을에 얼마나 머무르실 생각이십니까? 박문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며칠만 더 머물 생각입니다. 최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이 남루한 선비가 단순한 떠돌이 선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술자리가 끝나자 박문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당을 나서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 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박문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조각이 거의 맞춰졌군.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은 밤이 밝혀줄 것이다. 그날 밤 이후 박문수는 범인을 잡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의 중심에는 부서진 옥놀이개와 밤의 눈을 가진 청년 칠복이 있었습니다. 제7장 칠복의 긴박했던 증언. 다음 날 밤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산 너머에서 부는 바람만이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관가의 뒤뜰에는 등불 하나가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등불 아래에는 박문수와 칠복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낮보다 훨씬 진지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사건의 거의 모든 조각을 맞추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의 싸움이었습니다. 박문수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박문수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칠복, 그날 밤 이야기를 다시 해주시오. 칠복은 잠시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되자 그의 눈은 낮보다 훨씬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칠복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칠복이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약초를 캐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을 뒤 산길을 따라 고갯길을 넘고 있던 때였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고 바람도 거의 불지 않았습니다. 칠복은 평소처럼 어둠 속 길을 또렷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헉헉. 그리고 곧 몸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칠복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칠복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산적이 싸우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상황이 달랐습니다. 두 사람이 격렬하게 몸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상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양반 차림의 사내였습니다. 칠복은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상인은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반은 번쩍이는 칼을 뽑아들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칼날에 반짝였습니다. 순간 칼이 번쩍이며 상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컥! 상인은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칠복의 숨이 멎을 듯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범인의 얼굴이 달빛 아래 잠깐 드러났습니다. 칠복은 분명히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문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문수가 집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뛰어나간 것이오. 칠복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칠복은 그대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범인의 허리를 붙잡았습니다. 순간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크게 놀란 듯 했습니다. 범인이 거칠게 외쳤습니다. 범인이 분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놈이. 범인은 칠복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하지만 칠복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범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딱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부러지는 소리였습니다. 범인은 곧바로 칠복의 배를 발로 차며 밀쳐냈습니다. 칠복은 땅에 넘어졌습니다. 범인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어둠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잠시 후 칠복이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그의 손 안에 단단한 물건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칠복이 천천히 손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푸른빛이 도는 옥 조각이었습니다. 칠복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칠복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때 손에 들어온 것입니다. 박문수는 조용히 옥 조각을 받아들었습니다. 등불 아래에서 옥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박문수의 눈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조각은 최진사의 부채 옥놀이개에서 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잠시 후 박문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문수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칠복. 칠복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문수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범인을 잡을 때가 왔습니다. 칠복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칠복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잡을 수 있습니까? 박문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문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문수는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범인은 숨을 수 없습니다. 칠복의 눈이 밤하늘처럼 깊게 빛났습니다. 이제 사건의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부서진 옥놀이개 그리고 밤의 눈, 이 두 가지가 곧 범인의 목을 죄게 될 것이었습니다. 제8장 품속의 결정적 단서. 그날 밤 관가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상인이 살해된 사건이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을의 권력자인 최진사가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은근히 퍼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관가 마당에는 등불이 여러 개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박문수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자리에서도 그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박문수는 마당에 모인 사람들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박문수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관가 문이 열리며 한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은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최진사였습니다. 최진사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채를 천천히 흔들며 박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진사가 느긋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비께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들었습니다. 박문수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문수가 공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 살펴보고 있을 뿐입니다. 최진사가 피식 웃으며 조롱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골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관가 뒤쪽에서 칠복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낮이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칠복은 지팡이를 짚으며 비틀거리듯 걸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을 사내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앞도 못 보는 맹인을 데려다 무슨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최진사도 피식 웃었습니다. 최진사가 냉소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발등도 못 보는 사람이 범인을 본다니 참으로 기이한 일이군요. 사람들은 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박문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칠복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칠복, 그날 밤 범인과 몸싸움을 했다고 했지요. 칠복이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문수가 신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손에 잡힌 것이 있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칠복이 천천히 옷 속을 뒤적였습니다. 잠시 후 칠복이 손을 펼쳤습니다. 그의 손바닥 위에는 푸른빛이 도는 옥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문수는 그 옥 조각을 들어 올렸습니다. 등불 아래에서 옥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박문수는 고개를 들어 최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박문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박문수가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조각은 범인의 몸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순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최진사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웃음을 지었습니다. 최진사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옥 조각 하나로 범인을 찾겠다는 겁니까? 박문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 옥 조각을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문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잠시 후 박문수가 아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문수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 다시 모이도록 하십시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사가 눈을 가늘게 뜨며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밤에 말입니까?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진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최진사는 잠시 그 말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부채를 펼쳤습니다. 최진사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 들린 부채의 옥놀이개는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옥놀이개의 깨진 자리는 칠복의 손에 있는 옥 조각과 정확히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건은 마지막 단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모든 진실을 어둠 속에서 밝혀낼 것을 말입니다. 제구장,
낮의 문초와 최 진사의 방심. 다음 날 정오 무렵 관가 마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상인을 죽인 범인을 밝힌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뜨거운 햇빛 아래 서서 웅성거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관가 문이 열리며 아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남루한 선비 차림의 박문수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바로 박문수였습니다. 박문수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또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은 최 진사였습니다. 최 진사는 여유로운 걸음으로 마당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늘 그렇듯 화려한 부채가 들려 있었습니다. 부채 끝에는 푸른빛이 도는 옥놀이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옥놀이개의 한쪽 끝은 깨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잠시 후 아전들이 한 청년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채 비틀거리며 걷는 청년이었습니다. 바로 칠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낮이었습니다. 강한 햇빛 때문에 칠복의 눈은 거의 감겨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겨우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을 사내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을 박문수가 비웃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범인을 봤다니 믿을 수가 없군. 또 다른 사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이 조롱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도 못 뜨는 사람이 무슨 수로 범인을 보았다는 거냐? 그때 최 진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최 진사는 부채를 가볍게 흔들며 칠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최 진사가 비웃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칠복이라 했지. 칠복은 고개를 들려 했지만 햇빛 때문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최 진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최 진사가 조롱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얼굴이 보이는가? 사람들이 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칠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햇빛 때문에 눈을 거의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최 진사는 더욱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 진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데려다 범인을 찾겠다니 우스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렸습니다. 잠시 후 박문수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박문수는 칠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문수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칠복, 범인이 누구인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칠복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햇빛 때문에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었습니다. 칠복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칠복이 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마당에서는 또다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 진사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부채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박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최 진사가 조롱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수사는 끝난 것이 아닙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문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문수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문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 수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진사가 피식 웃으며 만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명한 판단입니다.
그는 부채를 접으며 돌아섰습니다. 최 진사는 완전히 안심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범행은 절대로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박문수의 눈에는 아주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박문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양은 여전히 높이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곧 해가 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둠이 진실을 드러낼 것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박문수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박문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밤을 기다릴 때로군. 그날 밤, 이 마을의 운명을 바꿀 일이 곧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제10장, 등불을 끈 밤의 대면. 해가 서쪽 산 너머로 완전히 사라지자 마을에는 깊은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낮 동안 떠들썩하던 마을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광가 마당에는 다시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아전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불러 모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다시 조사가 있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광가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광가 마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여러 개의 등불이 걸려 있었습니다. 등불빛이 흔들리며 사람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광가 문이 열리며 박문수가 걸어 나왔습니다. 남루한 선비 차림이었지만 그의 표정은 낮과 달리 매우 엄숙했습니다. 잠시 후 또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은 최 진사였습니다. 최 진사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손에는 익숙한 부채가 들려 있었습니다. 부채 끝에 깨진 옥놀이개가 등불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전들이 칠복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낮이 아니었습니다. 칠복의 눈은 밤속에서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천천히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문수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등불을 끄시오. 순간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아전 하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전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등불을 말입니까?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문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끄시오. 잠시 후 아전들이 하나씩 등불을 껐습니다. 첫 번째 등불이 꺼졌습니다. 마당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두 번째 등불이 꺼졌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점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등불이 꺼지자 마당은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불안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이 두려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단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바로 칠복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칠복의 눈은 낮보다 훨씬 또렷하게 주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당에 서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최 진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진사가 불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박문수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진실을 보는 방법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문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칠복. 칠복이 대답했습니다. 예. 박문수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날 밤 상인을 죽인 사람이 있습니까? 칠복은 조용히 주변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사람들의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잠시 후 칠복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멈췄습니다. 바로 최진사였습니다. 최진사는 어둠 속에서 불안한 듯 몸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칠복은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칠복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입니다. 마당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박문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것이오? 칠복이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칠복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진사입니다. 순간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최진사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진사가 분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지만 그 순간 박문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문수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등불을 켜시오. 잠시 후 등불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빛이 다시 마당을 밝히자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최진사에게 쏠렸습니다. 최진사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문수의 눈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증거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서진 옥놀이개였습니다. 제11장 드러난 동기와 옥놀이개의 합일. 등불이 하나씩 켜지자 광가 마당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한 곳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바로 최진사였습니다. 조금 전 어둠 속에서 칠복이 가리킨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진사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최진사가 비웃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맹인이 어쩌다가 어둠 속에서 사람 하나 잘못 찍은 맞춘 것 가지고 나를 범인이라 하다니 우스운 일입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박문수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박문수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품속에서 옥 조각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칠복이 가지고 있던 푸른빛의 옥 파편이었습니다. 박문수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문수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칠복이 범인과 몸싸움을 하던 중 손에 잡힌 것입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박문수는 고개를 들어 최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박문수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진사, 부채를 잠시 빌려주시겠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진사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진사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채를 말입니까? 최진사는 천천히 부채를 내밀었습니다. 부채 끝에는 여전히 깨진 옥놀이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조심스럽게 그 부채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옥 조각을 천천히 가져갔습니다. 마당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딱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옥 조각이 부채 끝에 깨진 자리와 완벽하게 맞아 들어갔습니다. 순간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박문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문수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억 조각은 최 진사의 부채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최 진사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버티려 했습니다. 최 진사가 거칠게 말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 떨어졌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박문수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박문수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상인을 만난 사람은 최 진사뿐이었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박문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박문수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인은 한양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잠시 후 박문수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최 진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문수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최 진사는 상인에게 거액의 돈을 빌렸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박문수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문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관직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순간 최 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문수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문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기한까지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마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박문수가 마지막 말을 이어갔습니다. 상인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모든 사실을 관가에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문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최 진사는 상인을 죽였습니다. 순간 최 진사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부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최 진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최 진사가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상인이 나를 끝장내려 했소.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최 진사는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최 진사가 절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없었소.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탐욕과 두려움이 한 사람을 살인자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마지막 심판뿐이었습니다. 제12장 암행어사 출두와 정의 구현. 관가 마당에는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마을의 권력자로 군림하던 최 진사가 땅에 주저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손에서는 부채가 떨어져 바닥에 굴러가 있었습니다. 부채 끝에 부서진 옥놀이개가 등불빛 아래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감히 거스르지 못했던 사람이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박문수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남루한 선비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눈빛이었습니다. 박문수는 조용히 품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동그란 마패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패에는 말무늬가 그려진 어사의 마패였습니다. 박문수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문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순간 관가 마당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아전들이 놀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전들이 급히 외쳤습니다. 아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암행어사 나리이십니다.
마을 사람들도 놀라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만은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최진사였습니다. 최진사는 넋이 나간 얼굴로 박문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진사가 믿지 못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암행어사라니. 박문수는 천천히 최진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문수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 사람을 죽인 죄는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최진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얼굴이었습니다. 잠시 후 박문수가 아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문수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진사를 포박하시오. 아전들이 곧바로 달려와 최진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최진사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힘없이 고개를 떨군 채 끌려갔습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을 억누르던 권력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잠시 후 박문수는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문수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다시 정의가 서게 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놀라움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그때 박문수는 한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칠복이었습니다. 칠복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밤속에서 여전히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칠복. 칠복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문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의 용기가 이 사건을 밝혔습니다. 칠복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칠복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칠복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본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박문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전을 불렀습니다.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이 청년을 한양으로 보내시오. 칠복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한양이라니요. 박문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양에는 뛰어난 의원들이 많습니다. 잠시 후 박문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의 눈을 치료해 줄 것입니다. 칠복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칠복이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가능합니까?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문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밤에 눈을 가진 사람도 낮의 세상을 볼 자격이 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칠복은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그리고 어둠 속에서 진실을 보았던 그 눈으로 이제는 밝은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였습니다.